담을 넘어 사랑에 빠진 이생과 최랑. 이생의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아들을 멀리 쫓아냈지만 최랑의 용기 있는 고백과 부모님의 노력 덕에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건적의 침입으로 최랑이 사망하며 이들은 또다시 헤어지고 말죠. 그런데 폐허가 된 누각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이생의 앞에 최랑의 영혼이 나타납니다. 둘은 예전처럼 행복을 누렸지만 최랑은 결국 하늘의 부름을 받아 이생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고 이생 또한 최랑만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요약 끝! 아무리 봐도 이생교장전의 진짜 주인공은 최랑입니다. 이생에 비해 최랑은 훨씬 능동적이고 주도적이죠. 이생과 만날 약속을 잡고 커다란 바구니까지 준비해 이생이 담을 넘게 만든 것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이생을 향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당당히 말한 것도, 정을 나누자 먼저 제안한 것도, 둘의 관계가 탄로 났을 때 멋진 말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한 것도 최랑입니다. 이랬던 최랑이기에 도적과 짝이 되느니 죽음을 택했던 것 또한 조선 중후기의 자결한 과부들과 조금 다르게 보여요. 조선 중후기에는 과부가 자결하면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재혼하면 자식의 앞길이 막히고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던 시대, 이들의 자결은 열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죠. 하지만 이야기의 배경인 고려 말에서 조선 초는 좀 달랐어요. 물론 이때도 여성들의 재혼이 장려되었던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양해는 해주던 시기였거든요. 즉, 최랑이 꼭 죽어야만 했던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최랑의 죽음은 완전히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압박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이라기보다요. 사실 최랑이 사회의 가치관에 휩쓸려 사는 인물이었다면 애초에 부모님 몰래 이생을 만나 정을 나누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후기의 여러 과부들과 최랑의 결말은 같지만 그 동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좀 많이 아깝긴 합니다. 최랑 같은 인물이 시대를 잘 타고났더라면 그 결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능동적인 태도로 뭐든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21세기 현대인으로서는 아무리 그래도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반면 최랑을 본 다음 이생을 바라보면 참 한심합니다. 최랑과의 첫 만남 자리에서 만남이 들킬까봐 걱정하고 떠나라는 아버지에게 찍소리 못하고 영남으로 내려가고 도적의 습격을 받자마자 사랑하는 이는 안중에도 없이 도망가기까지. 이생을 보면요, 최랑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최랑을 지켜주고 싶기도 한데 그걸 실행할 용기도,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주인공이 유달리 한심하게 그려질 때는 이 인물이 혹시 작가 자신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생규장전을 쓴 김시습은 무려 5살의 세종에게 칭찬을 받은 천재였습니다. 당시 양반님들 사이에서는 고작 5살짜리 어린애가 시도 잘 읽고 글도 잘 짓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고요. 세종은 그런 김시습을 불러 시를 짓게 하고는 이 아이는 나중에 크게 쓰이겠구나 라는 말과 함께 벼로를 내리고 비단까지 하사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 인정한 신동. 당시 많은 이들은 이 아이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1455년 세종의 손자 단종이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생규장전을 고른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세조 얘기를 또 하게 됐네요. 어쨌든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김시습은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전국 각지를 유랑하기 시작합니다. 탄탄한 앞길을 거부하고 자연의 스스로를 가두는 것, 그것이 그 나름의 세조를 향한 저항이었던 거죠. 단종의 보기를 꿈꿨던 이들이 처형되던 날, 바닥에 뒹굴던 그들의 시체를 노량진에 감해장해준 사람이 김시습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세조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체에 손도 대지 못했던 상황에서 했던 이 행동을 통해 당시 김시습이 세조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바라봤는지 추측이 되죠. 하지만 자신이 그런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어떻게 오롯이 만족만 하겠습니까?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463년, 김시습은 세조의 사업,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에 참가합니다. 게다가 2년 후에는 세조가 창건한 원각사의 낙성식에도 불려가죠. 금오신화는 이 일들이 모두 있은 후에 지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이 글을 쓰던 당시 김시습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리를 지키기 위해 입신양명의 길을 저버렸으면서 결국 세조의 앞에 서게 된 자신이 한심하기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룰 수도 있었던 성공을 생각하며 안타깝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이생을 바라보면 그 너머에 김시습의 회한이 보입니다.
어쩌면 저리를 지키겠다 맹세하고도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을 최랑을 사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생에게 투영한 건 아닐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배우정난이 없었다면 김시습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세조가 사람 여럿 망쳤네요. 만약 이 이야기가 이생의 타임루프 결과였다면 어떨까요? 귀신이 된 최랑마저 사라지고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생.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 살아난 게 아니라 시간이 역행했네요. 이 시간선의 이생은 집안 멀쩡하고 장래가 유망한 18 청년입니다. 그렇게 이생은 최랑을 살리겠다는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수천 번의 타임루프를 시작하죠. 도적으로부터 최랑을 보호해보기도, 홍건적이 오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보기도,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최씨네 집에 접근하지 않아도 봤지만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모든 루프는 최랑의 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생은 마침내 깨달았죠. 이 루프를 끝내는 방법은 단 하나, 자신이 최랑보다 먼저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이생이 최랑 대신 도적의 칼을 맞으며 비로소 그의 루프는 끝이 납니다. 홀로 살아남은 최랑은 매일매일 자신이 죽고 이생이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합니다. 자신이 죽고 귀신이 되어 이생을 찾아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요. 그리고 최랑이 죽기 전 글로 남긴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어떨까요? 이생규장전 마지막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짧은 이야기가 많은 옛 이야기 사이에서 두 주인공의 서사가 상세하게 묘사된 이야기라 더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연이었습니다.